3교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김화종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강원대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구축과 최적화를 총괄하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센터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사전 녹화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채팅창에 질문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약 분야의 그 이노베이션에 AI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AI가 쓰인다는 얘기는 한 수년 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됐고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분야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AI 기술이 최근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뭐 다른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컴퓨터가 그 인간을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을 알아듣는 부분인데 그 튜링이라고 앨런 튜링이 그 제안한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하고 인간을 섞어서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했을 때 이것이 컴퓨터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면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완성된 것이다.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충분히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해도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발전했냐면 코딩을 할 줄 아는데 이 오른쪽에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뭐라고 써 있냐면 수박을 닮은 버튼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람이 쳐주면 그런 버튼을 만드는 프로그램 코드를 짭니다. 거의 인간의 수준을 지금 능가하고 있죠. 사람도 저렇게 아마 한 번에 못 짤 겁니다. 듣는 능력과 함께 보는 능력이 여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객체가 어디 있는지 또는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따기도 하고 심지어는 왼팔 오른팔 구분도 합니다. 당연히 왼발 오른발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죠.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포즈는 이제 자세를 예측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액티비티 디텍션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AI가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2012년 출발해서 한 작년까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런 기술들이 다 이루어졌죠. 자,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제가 좀 옆으로 좀 가야 되겠다. 글자를 가리는데 옆으로 좀 구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우린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때만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냐? 우린 이것은 이제 논리를 얘가 이제 잘 지켰느냐 하는 건데 우리의 모든 과학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뭐 화학, 바이올로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이언스는 로직을 기반으로 합니다.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 즉 지식 기반의 이런 그 과학이 우리 여러 가지 산업이나 모든 경제 활동에 그 어떤 이론적인 실질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바뀌었고 데이터 드리븐은 그 내추럴 사이언스하고 달리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어떤 우리 사람도 누구를 딱 보고 어떤 느낌을 받고 뭔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딱 보고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인 코딩으로 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예전 방식으로 짜라고 하면 거의 못 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짜겠어요? 귀걸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보고 짜야 되는데 남자도 귀걸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거의 100% 맞출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많은 사진을 보고 우리는 그 판단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컴퓨터가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무슨 예를 들면 약을 만들 때에도 중간 단계가 설명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많은 현상은 그 엔드 투 엔드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남녀를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딱 보면 아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눈썹이 어떻고 뭐 입술에 어떤 화장을 했고 이래서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논리를 따라가는 설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프로세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말을 알아듣거나 또는 그 어떤 화면을 보고 인식할 때 중간에 논리가 개입돼서 여기서 논리가 개입됐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논리적인 설명이 한계인 겁니다. 이게 종점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은 대부분 엔드투엔드로 동작을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출력 데이터를 바로 얻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동작을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그 과학,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이루는데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케미스트리가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고 피직스, 물리학, 컴퓨터 사이언스가 50년대 이후에 쭉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바꿨고 또 DNA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올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지금은 이 전체를 합친 뭐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이걸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생물학과 물리학, 화학,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쳐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뭐 작년에 그 메뉴에 보시면 드러그 캔서 모레큘러 드러그 디스커버리 쪽에 투자된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액이 2019년에 비해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월등히 많죠. 물론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러 가지 AI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런 그 AI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기본 방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타겟을 잘 찾거나 또 리드 화합물을 잘 찾아내거나 또는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또는 바이올로지 리서치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속화하는 이런 그 큰 틀에서 목적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리커션도 있고 여기 보면 오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텐데 여기 인시트로 유명한 회사 전부 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투자를 받을까? 우리는 그걸 이제 빨리 따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축은 신약을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순서가 될 것이고 타겟 디스커버리부터 뒤까지 포스트 어프로벌까지 그리고 이쪽은 문헌 검색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환자 데이터 분석하는 것, 실제 그 효과 있는 어떤 치료법을 찾는 것 이런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회사가 딱 고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전 과정에 그 전 폭과 깊이가 상당히 넓고 실제로 신약 개발에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클리니컬 파이프라인 딥스로 보기도 하고 또는 AI의 성숙도로 보면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분류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은데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신약 개발이 매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걸 잘 압니다. 기존의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약이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AI를 과연 쓴다고 하는데 한번 그 실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도입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 성공 위험이라든지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럴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것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빨리 찾아주는데 기존의 논리적으로 로직 기반의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만드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면 판독 능력을 갖는 또는 사운드나 음성을 들려주면 뜻을 이해하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보는 능력을 따라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비용과 위험과 효율성을 줄이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약 개발의 어떤 새로운 화합물을 찾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그 과학자의 경험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얻었지만 지금은 그 컴퓨터 공간에서 비슷한 걸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는 피하면서 효능이 비슷한 A 물질과 비슷한 걸 찾아봐. 그러면 컴퓨터가 대신 찾아줍니다. 마치 우리가 그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비슷한 사람 그려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가 10년 더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하는 걸 그려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두 사람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컴퓨터가 이제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주면 그와 유사한 걸 찾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이용을 하면 미처 사람이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가 찾아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 이제 멀티오믹스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면 프로파일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제가 지금 옆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최초로 우리가 그 개놈 분석을 한 이후에 한 명의 개놈 분석을 한 이후에 1000명 TCG에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 이 무어의 법칙이 여기 보면 파란색입니다.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이 빨간색. 이 말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힘들 정도의 시대가 된 겁니다. 분석은커녕 저장했다 꺼내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과는 완전히 또 새로운 그런 이제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도 문제지만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과 관련된 여러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기 좀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면 전에는 못하던 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과 걸음걸이와 여러 가지 디테일 이런 걸 종합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마다 결국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피노타입이거든요. 이 사람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값들 무슨 혈액 검사를 했다든지 genome 분석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소위 이제 종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암과 관련된 경우에 암과 관련된 세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암세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소위 말하면 잘 합치면 잘 활용을 하면 뭔가 우리가 흔히 포어피라고 하죠. 프리벤션, 참여 또는 개인 맞춤형, 프리딕션 이런 미디신 소위 이제 정밀 의료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밀 의료가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핵심 기술을 그냥 편의상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실제로 신약 개발에 쓰이는 이제 사례, 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년 걸리던 것을 12개월 만에 했다라고 그 이제 이 사례가 작년에 보고가 됐는데 최근에 이거를 8개월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에 관련해서도 그 바리스티닙에 대해서 이게 긴급 승인한 이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했고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왜 필요하고 AI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지 설명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우입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죠. 야, 그 선진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그 투자라든지 데이터가 없는데,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AI 분야는 기존에 많은 그 소위 전통적인 과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실험실에서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보다 새로운 데이터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원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또 그런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진 겁니다. 그 훌륭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있어야만 진도가 나는 게 아니라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과학자를 뛰어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접근법 어떻게 풀 것인가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AB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BC는 AI 기술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AI 기술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죠.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래서 예측 능력, 결국 AI는 예측 능력인 겁니다. 이 케미컬이 이 타겟하고 잘 그 결합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걸 예측을 정교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측 능력이 점점 뛰어나질 것이고 점점 데이터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도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죠. 지금 뭐 아마 개인 DNA까지 다 이제 쉽게 만들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리고 하이 디멘셔널한 건 뭐냐면 DNA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 우리는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정신병에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눈빛이나 얼굴의 근육 움직임까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그 차원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합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을 해서 흔히 우리가 이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확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수십억 원짜리를 사진 않아도 필요할 때 잠시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세 가지가 A, B, C입니다.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바이오 데이터가 늘어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죠. 소위 퍼실리티, 그 장비를 다 갖추지 않아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소위 벤처 기업도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돈이 많은 기업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벤처 기업도 잠깐 뭔가를 돌려볼 수 있는 것 필요한 만큼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핵심 드라이빙 포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쉬우면 벌써 다 할게요.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모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애쓰지만 앞서가는 기업이 있고 아직도 헤매는 기업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바이올로지 쪽은 피노타입이 워낙 다양하고 노이즈가 많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모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불의 원리를 몰라도 불은 잘 쓰고 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불꽃이 피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불이라는 게 생긴다. 걔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 전통적인 그 흔히 우리가 그걸 아리스토텔레스식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모든 논문을 통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가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점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 이 바이오 데이터의 분석이 어려운 것은 이 바이오 데이터는 프라이버트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리얼월드 데이터, 즉 병원이나 또 개인의 치료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프라이버트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데 걸림돌이 많죠. 아까 동영상이나 텍스트나 오디오는 인터넷에 널려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가 인터넷 가보면 위키피디아에 되어 있고 책도 있고 이런 공부할 데이터가 많지만 바이오 데이터는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슈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써 있는데 멀티모달리티는 뭐냐면 그 데이터가 다양한 포맷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비디오, 오디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측정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차원이 넓다는 거죠. 사실 음성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걔는 1차원 데이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쭉 변하는 사운드를 귀로 들으면 그게 이제 소리인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2차원에 불과하지만 바이오 데이터는 그 차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DNA 시퀀스만 해도 그렇고 물론 DNA 시퀀서 자체는 1차원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유들 때문에 바이오 데이터는 훨씬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정답을 딱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AI를 기업에 도입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건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정작 본인의 기업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나 산이 많은 거죠. 그 데이터가 쓸만한 건지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 건지 쓸 수 있는 건지 가용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공한 회사는 그걸 비밀로 하지 잘 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또는 기업이 그걸 태생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죠. 게다가 바이올로지와 AI를 동시에 잘하는 전문가는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KAICD 이제 우리 그 제약바이오 협회에서 만든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집중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법입니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협력. 근데 우리가 협력이라는 게 같이 MOU 맺고 잘해봅시다. 이게 협력이 아닌 겁니다. 구체적인 협력인데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 데이터 드리븐 테크놀로지 할 때는 결국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멜로디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2019년에. 멜로디의 약자는 여기 써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는데 신약 개발을 위해서 좀 오케스트레이션, 좀 협력을 잘해보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GSK, 암젠, 머크 같은 이런 그 기관이 아마 처음에 출발은 17개인가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제약사들이 모여서 자 우리 그 학계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그런데 기업이 자기네가 확보한 또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기에는 굉장히 꺼린단 말이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걸 써보자. 그 Federated Learning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데이터는 주지 않지만 마치 데이터를 준 것 같은 효과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Federated Learning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로컬 데이터들이 있어요. 각 병원 또는 제약사 또는 임상 데이터,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이 한 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로컬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는 뭐 질병을 예측하거나 적절한 약을 찾거나 치료법을 찾거나 이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금밖에 안 썼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델을 누군가 이거 페더레이션을 해서 모델을 연합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모델을 연합할 땐 데이터는 가지 않습니다. 이 학습 능력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만. 마치 이런 거라고 봅시다. 만약에 내가 뭐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남녀를 구분하는데 이 한 사람은 한국인의 남녀를 잘 구분하고 저 옆 사람은 중국인의 남녀를 잘 구분하는 뭐 사실 한국인 중국인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면 한국인만 보고 학습한 모델과
중국인만 보고 학습한 모델을 이렇게 합치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경우의 수를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남녀를 구분하는 능력치만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기술을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의 그 파라미터, 계수만 공유하는 겁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동작하기 위한 가중치,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델에서 그 회귀 계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딥러닝 모델에선 그 계수가 굉장히 많죠. 수천만 개, 수억 개씩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판독 능력을 공유하면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굉장히 수월해질,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데이터를 공유하지 말고,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데이터를 어딘가 한 군데 모으지 말고, 센트럴 플레이스. 왜냐면 데이터가 모여야 얘가 좋은데, 이러기 위해서 많은 뭐, 포맷을 표준화한다든지, 뭐, 법을 만든다든지, 뭐, 익명화, 가명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쓰는데, 어쨌거나 데이터를 보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보내면, 지금은 그 데이터가 가명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언젠간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이터하고 계속 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언제 영화 보고, 언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언제 누구랑 어디 뭐 놀러 갔네? 이 몇 개를 묶어보면 딱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리 얘를 암호화하고 익명화, 가명화 하더라도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위험성이 지금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풀릴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가 아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론가 모으지 말고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여기서 학습을 시켜서 모델만 업데이트하고 그 똑똑해진 모델을 다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래서 똑똑해진 모델을 다시 일로 보내고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똑똑해진 머리를 너한테 좀 빌려줄게. 그럼 너는 동작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페더레이트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유럽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AI를 신학 개발에 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없다. 또 데이터를 줘야 분석을 하는데 옆에 회사를 줄 수 없고 뭐 같은 기관 내에서도 주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책임 문제, 퀄리티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이로라고 표현합니다. 양도 부족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걸 설령 준다고 해도 분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전처리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줘도 잘 못 씁니다. 누군가 잘 정리해 줘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AI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전문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래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협력을 하려면 누군가 그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 쉽지는 않죠. 이게 현재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냐면 Federated AI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인더스트리, 우리가 비즈니스도 Federated 인더스트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혼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심지어는 경쟁사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정부기관일 수도 있고 뭐 제약사 같은 병원일 수도 있고 연구소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KICD라는 그 위에 있는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쭉 고민해 온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FDD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Federated Drug Discovery 플랫폼을 만들자. 이 플랫폼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FDD 플랫폼을 만드는 목적은 Federated Industry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꼭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도 있고 또 어떤 약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진단, 치료, 처방 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 바이오마커를 찾는다든지 또는 무슨 동반 진단을 한다든지 여하튼 이 바이오 디지털 바이올로지를 필요로 하는 그 도메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연구자는 페이퍼를 쓰기 위하고 새로운 무슨 타겟을 찾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는 당장 치료를 해야 되고 맞춤형 치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독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병원이 자기 데이터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확대하고 싶어도 옆으로 여기 딱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생각보다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이나 제약사나 연구기관이 가까이 갖고 있는 로컬 모델을 여기 보면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웨이트 쉐어링이 아까 페더레이티드 AI 그 러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현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철학은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웨이트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그 개수를 다 웨이트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를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거 사진을 딱 보면 남성, 여성을 딱 구분하는 그 판독하는 모델을 만들면 그 신경망에 웨이트를 다 계산해 냈을 때 우리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쉐어링해가지고 모델을 쉐어링을 함으로써 우리는 글로벌한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좋은, 그러니까 케미컬이 이 탁에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혼자만 보면은 잘 판단이 안 서지만 똑똑한 모델을 갖다 쓰면은 더 잘 찾아주는 거죠. 그만큼 에큐러시가 올라가는 거죠. 정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만든 글로벌 모델을 다시 이쪽으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만 어떤 지능이 이 큰 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주는데, 좀 약간 기술적인 얘기지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전이학습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협지를 많이 보든 소설을 많이 보든 역사책을 많이 보든 우리는 새로운 신문을 보여줘도 이해를 잘한단 말이죠. 꼭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은 우리는 뛰어나지는 건데 마치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듯이 컴퓨터도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앞서요. 사람이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센서 데이터나 이미지나 사운드나 이런 시그널을 전부 다 잡아냅니다. 물론 인간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컴퓨터가 안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캐치하고 잘 예측하고 분류하고 뭘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가 인간을 이제 영역별로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바이올로지 영역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프로치, 접근법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그 Federated Drug Discovery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면 이제 혼자 만들 수가 없죠. 여기는 기업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도 협력을 해야 되고 개인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연구소 또 공개 데이터도 잘 갖다 써야 되고 자 이것이 우리 그 센터가 그 인공지능 신학개발지원센터가 좀 주력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플랫폼을 만드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이런 것이 돌아가는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센터가 하는 일은 자 이것은 파이널 골이고 그게 한꺼번에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가 리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결국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사람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 회사를 이해 못하고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협력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교육을 해야 되냐면 뭐 단어를 알고 뜻을 알아야 협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파이썬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머신러닝 모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데 여기서 엑셀러레이트는 이제 가속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에 핵심 기술로 페더레이트 러닝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모여야 우리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LEAD라고 해서 마침 이게 첫 자를 따뜨는 리드가 돼요.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그림 좀 설명드리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그 항목들이 이 크게 보면 인더스트리입니다. 학문 분야도 있고, 병원, 또 퍼블릭 데이터, 공공기관이 있고, 제약사들이 있고, IT 스타트업들이 있고, 글로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하고 뭔가 그 협력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좋은 약을 만들든, 좋은 논문을 쓰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의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위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 참여자들이 있는 것이고, 아래 보시면 흔히 우리가 이 분야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자료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이 좀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 뭐 오믹스 데이터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용어를 많이 쓸 텐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쓰려면 그 데이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전부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 그러면 얘를 숫자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언어도 다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좀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고 분석이 좋게 바꿔주는 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임베딩, 그래프, 딥임베딩 뭐 등등등 단어들이 있어요. 이 작업을 거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여기 보면 이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다르게 써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까 보는데, 듣는데, 센서 분석에, 뭐 무슨 마케팅 하는데,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소셜 데이터 분석에 다 쓰이고 있지만, 이 디지털 바이올로지 쪽이 가장 어려운 기술들을 씁니다. 왜냐면 그만큼 복잡하고 그 메커니즘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마케팅에서 뭐 무슨 고객 세그멘테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분석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나 그 비전에서 쓰던 기술들을 다 그 다음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태스크들이 있죠.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드러그 타겟 인터랙션을 찾는다든지, 센시티비티를 찾는다든지, 프리시전 메디슨을 한다든지, 신약 개발 이런 것이 목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출발은 데이터에서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가공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간에 애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모아서 교육시키고 소프트웨어 가리키고 데이터 공유합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틀이 있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KAICD 센터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리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어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면 FDA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From FDD to FDA. FDD를 통하면 결국 우리는 FDA 어프로브 드러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그 협력체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Federated AI 또는 Federated Data,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해서 서로 보급하고 공유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센터가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은 다 드렸고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일 수도 있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 40분 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그 질문 사항은 이제 따로 보내주시면 거기 맞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